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1%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졌습니다. 통합당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부동산 민심 악화가 영향을 준 걸로 해석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지지도 관련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들어왔던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위 간부 인사, 일단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이냐 승진이냐 여부였는데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고요. 대검 차장에는 조남관 현 검찰국장 그리고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현 반부패 강력부장이 승진하는 인사가 좀 단행됐습니다. 형사 공판부 검사들의 약진이 좀 눈에 띄는 인사였는데 쭉 보시기에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검찰 이쪽의 전문 쪽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유임된 게 현재 검언유착 수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특히 그 수사에서 가장 핵심이 지금 검찰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대립 관계 아니에요? 이성윤 지검장은 좀 단순화시키면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쪽에 일단 같은 라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인사가 날까 이제 꽤 관심이었어요. 역시 여전히 유임된 걸로 봐서는 검찰 내에서의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여전히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거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와 공판부의 검사가 역시 약진했어요.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은 대개 이제 특수부 출신들이었으니까 네. 지금 이제 한창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한동훈 검사장, 한 검사장도 특수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그 프레임으로 간다면 윤석열 총장의 입지는 더욱더 심화될 것 같다. 고립이 뭐 그런 총체적인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세 번째 이번 검찰에 대한 인사도 결국 윤석열 총장 흔들기로 집약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 좀 제기하고 싶은데 지금 검언육착 사건과 관련돼서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고발될 때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았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언유착 수사가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언유착 수사에 참가했던 검사장이 이렇게 승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동안 오랜 관행에서 썼었던 법무장과 검찰총장 간의 인사와 관련된 의견 개진이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완전 무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었던 시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오기 인사고 측근 인사라고 한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인사로 아마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고검장급이 고검장이 2명, 검사장이 총 6명 이렇게 해서 8명의 승진이 단행됐습니다. 검사장급 인사 지금 공석이 많은 분들이 또 사표를 낸 분도 있고 해서 한 11석 정도였는데 한 8명 정도만 승진을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검찰 내부 인사와 관련된 거는 뭐 저희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큰 기본적인 원칙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규모가 이제 좀 축소시켜지는 그것과 좀 일맥상통할 그렇죠. 것인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예. 여러 또 공수처도 지금 이제 출범하게 돼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적인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단행된 거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인사에서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 이 원칙이 잘 준수됐느냐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아마 그 논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유임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와 또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임을 했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과의 정당 지지율, 민주당 이제 1%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통합당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통합당으로서는 경사가 났을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인가 박근혜 최순실 사태 2010
6년도에 벌써 꽤 오래됐어요. 얘기 나온 지가. 그리고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전 대통령입니다만 그 이후로 이렇게 지지율이 좁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통합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는데 그 전에 새누리당이었고 어쨌든 그 지금 현재 통합당 계열의 정당이 과연 언제 지지율이 이렇게 따라붙을 수 있을 것인가 거의 영원히 안 올 것 같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민심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통합당이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최근에 그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은 뭐 적과의 내통 이런 우는 얘기 나왔고 물론 조영원 대표의 얘기였습니다만 그리고 뭐 전향 얘기 시대에 맞지도 않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전히 통합당이 별로 바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지지율이 거의 딱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5차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거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데서 가장 큰 요인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 하는 건데 예. 최근에 그 입법 과정이 제일 큰 거라고 봐요. 제일 보다 더 큰 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 그리고 이른바 뭐 좋은 데 사는 분, 그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뭐 비강남, 이른바 비수도권 이런 데 사는 분들 다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만도 많을 뿐더러 그보다 더 기저에 깔린 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에게 상당해요.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예. 이제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지나치게 일방주의로 흐르는 거. 이건 분명히 국민들이 설령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곱게 보일 리가 없어요. 이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예. 수적 우세라는 게 물론 국민들이 만들어준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합법적 영역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소위원회도 물론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꼭 안 해도 돼요. 단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물론 이 민주당의 이 말에 의하면 통합당이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압도적 의석을 갖는다면은 그것마저 껴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민주당 입장도 있고 저는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나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가 이 민주당이 너무 야당을 배제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중도층에서 이 지지율이 내려갔더라고요. 여성층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 중에서 여성은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계층이고 그런데 여성과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거. 이건 통합당이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현재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여권의 전체적인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언유착 관련 수사도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 말이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공모혐의 드러나지 않았는데 계속 수사를 하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 간에 유권자들이 보기에 좀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붙을 수가 없어요. 통합당이 잘한 게 있고 대안정당으로 모습을 보여줬다면 통합당이 잘해서 올라갔다고 보는데 우리가 항상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게 통합당이 워낙 못해서 기저효과라고 그랬잖아요. 반대의 기저효과 같은 게 오는 거라서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된다. 왜 이렇게 통합당의 지지가 따로 왔나를 봐야 된다. 예. 실제로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현재 스냅사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해서 추세를 보는 거죠. 지금 리얼미터라는 곳 동일한 조사 기관에서 한 거로 평가를 해본다면 분명히 이거는 두 정당 간에는 차이가 없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역전까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는 거는 뭐냐면 오늘 한국갤럽 조사가 또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두 정당 간의 차이가 37% 대 25%, 12%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서울 지역에서는 38% 대 21%로 무려 17%포인트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37%가 민주당.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시점에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당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왜 오늘 그런 건가요? 흥미로운 또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뭐 최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를 입증하는 자료인데 여당이 잘하고 있느냐? 38%, 잘 못하고 있다 53%예요. 그거 비율로 따지면은 1.39배가 더 많은 거예요. 잘못했다가.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잘하고 있느냐 20%, 잘 못하고 있다 69%예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가 3.45배가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정당 지지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이 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어붙이시기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입법 독주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곧바로 또 이게 뭐 서울시라 뭐 아니면 여권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는 여하튼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라는 것은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었던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서 아, 한미적 보수의 이미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예. 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라는 권고가 내려졌고 7월 말까지가 시한이었는데 이게 8월 중순까지로 좀 늦춰졌습니다. 그 안에 이제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기한을 좀 더 준 것 같은데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파트 잠실 아파트 하나를 처분을 하겠다라고 내놨는데 시세보다 2억 원이 비싸게 내놨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뭐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몰랐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얘기 나눌 때마다 참 대한민국 정치 참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개 수석의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청와대 참모들이 아파트를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 저는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를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매물이 좀 나온다고 해서 아파트가 안정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기조고 말이죠.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시하고 있는 이런 의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관련 담당 참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조응할 필요 있는 거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굳이 드린다면 2억 원을 싸게 내놨다. 아무리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고 그거 모를까요? 2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자료인데요. 지금 서울의 그 평균 근로소득이 1년에 뭐 5천만 원이 안 돼요. 4,200인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남에 지금 평균 그 한 평당 뭐 5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 어느 신문이라고 이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게 맞다면 1년 내내 벌어야 4,200 정도 버는데 한 평당 강남에 5천만 원이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뭐 자본주의 얘기하고 수도권의 수요 공급 문제, 그건 또 그것대로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면은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고위공직자들, 부동산 관련이고 금융 관련이고 이분들은 좀 국민의 평균에 가까워야 돼요. 우루과이 대통령 유명한 분 있어요.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라고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에요. 2015년도까지 대통령 한 분인데 뭐 이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꼭 굳이 뭐 이렇게 따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주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적어왔는데 예. 정치인의 생활은 그 나라의 평균이어야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공직자의 경우 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럴 필요는 전혀 없죠. 일단 적어도 꼭 이 말대로 갈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너무 높아요 지금. 그럼 적어도 그런 인식에 동의한다면 청와대 참모들은 빨리 팔아야죠. 또 몇 분들은 더 싸게 내놨다는 분들도 있어요.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예. 김종수 수석 이 부분은 자꾸만 이게 논란되지 않게끔 빨리 하는 게 낫다. 예. 2억 원이나 비싸게 내놨다라는 그 부분 사실 뭐 일반적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팔려는 의지 그렇다 보니까 팔려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 혹은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 시세도 같이 또 올라가 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어 버린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예. 뭐 개인적으로 뭐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팔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가 다주택자들을 압박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인데 그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에서 청와대의 수석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공인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개인만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참 대한민국 남성들 참 비겁하다. 아니 이게 왜 뭐가 나오면 다 부인이 잘못한 거고 나는 지금 오늘 청와대가 이런 발표를 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직접 가격을 정한 것은 아니다. 남자들은 가격을 몰라. 이거 대한민국 청와대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뭐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제발 이런 논평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처분하게 돼.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 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엄청난 국민들에게는요 짜증나고 지금 더 나가서 이 정부는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민들만 집 사기 어렵고 전세 들기 어렵고 이렇게 하면서 투채 갖고 있는 것을 벌써 6개월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팔라고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가격을 높여 했다가 나는 잘 모르는 거에 나오면 도대체 저 사람이 공무원 특히 청와대에서 수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서 한마디로 공인정신이 없다라고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후속적인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치라고 한다면 뭐 인사적인 조치를 말씀하시죠? 인사 조치가 가장 정확한 거죠. 지난번에도 원래 인사 조치를 하려다가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유보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러니까 신상 필벌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보통 나름대로 기강을 확립한다는 말을 물론 그 표현이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 예. 여하튼 이거는 그대로 방치해다가 둔다면 작은 것 같지만 예.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는 악재이면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이제 예.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네. 저서 말씀드리는데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사조치하면 돼요. 일단은. 인사조치한다라는 게 무슨 뭐 그분에게 뭐 엄청난 경질, 뭐 징벌적 이런 인사조치 말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예요. 적어도 이 정책을 정부가 강하게 시행하고자 한다면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적어도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부합해야죠. 그게 지행 합일 아닙니까? 가장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단어인데 그거 안 하면서 국민들한테 하라니까 국민들이 뭡니까? 좌절감, 결핍감, 박탈감, 상실감. 굳이 뭐 상대적 박탈이라면 그런 용어 안 써도 말이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한 얘기 있잖아요. 저거 경기도 공무원도 이거 안 하면 저기 4급 이상 인사불이익 주겠다. 좀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예. 이건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평등이라는 건요. 단순한 가격 차이로 인한 어떤 무슨 뭐 재산상의 문제를 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회적 지위, 지역의 균열, 공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균열들, 갈등들 이거 새롭게 봐야 돼요, 이 부동산 문제는.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 차원에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나 대책이 아니라 더 대통령께서 말씀하셔라,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 이제. 표명이 있어야 한다. 왜 안 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나가든가. 아니 상황이 그렇다면 사표 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있는 것이고 더 있다가 이제 또 매물 더 이제 가격을 낮게 내리면 나가지 않겠어요?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은 수석을 전혀 욕할 게 없는 게 그럼 나가면 돼요, 공인으로서. 다른 데 가서 얼마인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 공인이잖아요, 지금. 공인 예. 중에서도 공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전학임 교수님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다주택 처분 권고라는 게 어떤 실효적인 대책 방안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에 맞습니다. 많은 의미를 네네. 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뒤에 백보드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라답게 정의롭게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 수석의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전혀 나라답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정의롭지도 않. 자, 청와대답게 그리고 정치 기조답게 거기에 맞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 자신의 SNS에 MBC 검언 유착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한 언론 유착설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